최근 한일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그 주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일본이 IAEA와 이미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말해서 일본의 그 방류 결정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2년 동안 정부가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질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8년 10월 달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그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TF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실효적인 그 대응 방안들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은 뭐 간단합니다.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다음에 우리 해양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달라. 둘째는 조치 이전에 우리 정부가 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4월 13일 날 일본 그 관계장관 회의 결정 바로 임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식의 그 협의는 더군다나 가장 영향을 받을 인접국가 이런 식의 그 협의 태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는 이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정부, 우리 측의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라. 그 다음에 IAEA의 기준에 따른 적합성 기준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취해라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요청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4월 13일 이러한 조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즉각 그 일본 측에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한 나라는 제가 어제도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만 미국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로서는 수긍이 안 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선 이번 조치가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무슨 근거로 이게 투명했다고 보느냐. 그 다음에 이번 조치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 같다.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약간 그 톤은 낮췄습니다만 하여간 그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거다라는 식의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뭐냐? 미국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다른 자료를 받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서. 근데 또 하나 이제 일본이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그 오염수들은 국제적으로 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완전히 처리가 안 된 건데 미국은 단정적으로 처리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처리수의 의미가 뭐냐? 처리수라고 한 과학적 근거가 뭐냐? 우리는 아직도 이걸 오염수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미측에 대해서 제가 그 미국의 입장을 좀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주변의 5개국, 주변 5개국이라고 하면 북한과 대만까지 포함합니다. 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우리와 거의 동일한 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일본에 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태평양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좀 그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상당한 우려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으로 구성된 그 PIF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PIF에서도 굉장히 그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더 그 중요한 거는 EU 대변인이 4월 13일 날 즉각적으로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라. 그 다음에 안전을 확보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명성을 보장해라. 우리 정부 입장과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국제적 여론이 절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들이 반드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수준으로 충족이 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지난 14일 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한다 이렇게 밝히셨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닷새 뒤에 우리 19일 날 정장관께서는 IAEA 지금 말씀하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그 기준에 따르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입장이 서로 지금 이렇게 좀 상충되는, 좀 서로 오락가락하는 걸로 보여지는 대통령 말씀과 지금 장관의 얘기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가 이루어지는 건지. 우선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만 크게 보도가 된다는 데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이유는 어제도 그 외통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왜 일본이 하는 건 무조건 그냥 반대만 하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It's not just for the sake of opposition. 그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반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앞에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세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고도절명하고, IA 기준에 맞으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보도가 돼가지고, 어제 국회 가서도 제가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장관이 앞서가는 발언을 하느냐, 국민들의 정서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그런 식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사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제가 그 청와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해양법 협약에 따른 무슨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저희가 2018년 10월 달에 일본의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 발표 이후에, 그 이후에 외교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법 조치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일본이 그 유엔 그 해양법 협약 또는 국제 간수법에 따른 그 의무 또는 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우리가 사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왔고, 그 결과 이 해양법 그 재판소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분쟁 해결 절차를 일단 먼저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쟁 해결 절차, 또 이 상당한 그 수준의 이 위험이 있을 때는 잠정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그 세부적인 검토를 해왔고, 또 그런 준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조금 좀 오해들이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할까요? 공교롭게도 유감스럽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오락가락한다라는 표현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안보실장이실 때 우리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폐기를 하게 되셨는데요. 당시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나라 국내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된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들어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을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가지고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우리 헌재가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위안부 문제 어떤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 들어서서 제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2015년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폐기됐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2015년 한일 간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 대선 과정에서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이거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합의의 틀을 유지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합의의 틀을 유지를 하면서도 왜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했느냐. 피해자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들의 입장을 1차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아주 기본 정신입니다. 2015년 합의에 대한 이 국내적 불만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명예나 존엄이 회복됐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수치스럽게 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미국, 일본을 설득을 했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일본 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틀을 깨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근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 정부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진짜 이건 어불성설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를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일본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데?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의 기본적 성격이 뭔데? 이건 전시 여성 인권의 위반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일찍에다 계속 제기했습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일본은 못 받아주겠다.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거라. 그리고 조금 진전하면 또 그 진전된 안은 자기들이 챙겨놓고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더 갖고 와라. 오히려 이게 누가 더 고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비공개로 일본에 와서 일본 고위관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우 현실적인 안을 갖고 갔는데 일본의 이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글쎄 일관되게 자기들 주장만 하면 협상을 깨자는 거죠. 그게 협의가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요. 저희가 지금 중국 문제도 짚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대북 전단 문제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질문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수 의원 질문 2개를 준비하셨는데 좀 짧게 하나로 해주시고 신지용 의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세정 의원 이렇게 하나씩 짧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관님도 압축해서 힘드실 겁니다. 압축해서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김일성 생일인 지난 15일날 대북 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열었는데 지금 이제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어떤 생각이신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장관이 보시기에 내정 간섭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미국 일부 인사들의 입장 표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요. 거기 미 의회에 대해서도 아주 일부 의원들, 또 그 증인으로 참석했던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은 저희가 잘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기본 목적은 접견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120만 명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미 행정부, 조약, 언론 이런 데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문제가 사실 국내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뭐 전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정부도 합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비판을 할 경우에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위 대북 장난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무슨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뭐 크게 폄훼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 전당금지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해달라는 건의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것도 뭐 일부 의견 제시라고 보는데, 그거는 뭐 제 행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는 아니고 입법은 뭐 국회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보실장 재직 시절이던 2019년 11월에 탈북 청년의무 임명을 그때 아마 실장께서 지시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밀 강제 북송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마 국회에서였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하고요. 일각에는 그분들이 총살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분들도 우리 동포고 넓은 의미에서 이런 생사를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9월 해수부 공무원도 이제 서해에서 피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북한에서 온 설명만 믿고 이걸 덮는 듯한 분위기고 그 유가족 특히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께 직접 아마 그 호소를 했었는데 아직도 정부가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신용만 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국회에서 또 제가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나 흉악범이고 그것이 저희가 합동수사 우리 정부의 모든 그 수사기관이 다 참여한 합동수사 결과 이들의 범죄가 워낙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우리 국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도 판명을 했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그 결정 과정에는 충분히 헌법 또 관련 법과 충분히 검토를 끝냈고 그러한 검토 결과 북으로 반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흉악범이 이러한 탈북인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호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은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 정확한 사고 원인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 북측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쪽에 이 소통 채널을 통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이 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특수관계이기도 한데 북한에서는 인권 무시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뭐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내법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 보내면 이분들이 상당히 비극적인 걸 맞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 탈북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쁘다는 건데 계속 동해상에서 도주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탈북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 도주를 하다가 우리 측에 넘어와서 우리가 체포를 해서 북측에 그냥 넘겨줍니다. 이 범죄 행위 자체가 북한과 이 공해상에서 북쪽의 공해상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으로 다룰 수 없는 거였다는 것도 그때 판단 근거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당시에 여러 관계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됐고 그 최종 결정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하신 건가요? 글쎄요, 안보실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아니면 대통령께서 제가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뭐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 NSC 상임위 차원에서의 그 상임위원 간의 비공식 그 협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세정 의원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장세정 의원 질문 하시고 그 다음에 신지영 의원 질문하시고 한중 관계. 신 의원께서 바로 가시죠. 신 의원이 바로 하실까요? 네. 한중 관계 신지영 의원이 먼저 그러면 질문 시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드 문제로 경제적 타격을 굉장히 받고 여러 가지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직까지 방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봅니다. 조기 방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은 안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도 그 방역 조치가 굉장히 엄격해서 아직도 북경은 완전히 베이징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그 안미 경중이라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있는데 이런 전략이 지금 중국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전략일까요?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은 시사적 표현 아닌가요? 그건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미국, 중국 우리에게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 차원을 넘어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우방국이고, 중국은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기존에 이미 해놨고, 지금 한중 간의 교역 총액이 작년에 2,400억 불 정도 됐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년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할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교역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중 간의 교역 총량이 현실적으로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와 미국, 우리와 일본 간의 교역 총량보다도 한 400~500불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현실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중국은 한반도 평화정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우리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안미 경중이라는 말은 저는 그거는 적절한 현재의 한미 중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쓰는 전략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현재 정책이 그렇게 비치어진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왜 그렇게 비춰지는지 저희가 참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국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문제에서 국민들의 이 절망과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백신 외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아프리카 국가 비슷한 백신 후진국이라는 자조도 들리고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보면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외교부가 나서서 전방위로 백신을 구해와가지고 지금 접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외교부를 보면 불과 며칠 전에서야 2차관 주제로 백신 생산국 공관장들 화상회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뒷북 외교로 국민들 눈에는 비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께서라도 이 대사들을 좀 독려를 해서 백신 확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르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도 외교부 장관 취임 후에 이 점에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 직후에 가졌던 전 재공관장 회의에서 백신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제가 장관 취임 후에 보고를 받기에는 외교부가 나름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은 굉장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박스 포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백신도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인가 이렇게 제가 1,000만 명 도수인가요? 이걸 들여왔는데 외교부가 초기 단계에 개입 안 했으면 어려웠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코박스 포실리티는 개도국을 위한 이 지원 방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이 받아낸 것은 조금 좀 국제사회에 미안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급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했다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체결했던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현지 공간과 협력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신 만큼의 성과를 못 낸 데 대해서는 저도 반성도 하고 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안일을 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장관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 맡으셨고 지금 또 외교부 장관 맡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를 평가하시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성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만 일단 뽑으면 한반도의 그 평화 안정 쪽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아직 완전한 제도적 틀까지는 마련을 못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그 군사적 긴장 상태는 크게 완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또 그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도 많은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쪽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굳건하게 유지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가 8차례인가 9차례 있었습니다. 정상 간의 그 회담과 통화는 한 3, 40건을 했던 것 3, 40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토론회 전에 했습니다만 안보실장 재임 중에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정말 수없는 통화를 했습니다. 셀 수 없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백악관 카운터파트와 그러한 긴밀한 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 플로어에서 질문들 많이 주셨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의 다 반영이 그 패널들의 질문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다